31명 인물은 박정희 로하이 뗄기무 박정희 로하이 뗄기무 수용소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혈관을 이빨로 막 물어뜯고 줄로 밥도 안 먹고 자살하려고. 어머머머머. 오늘 한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나갔어. 근데 이것은 국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이 요즘 이 북한과의 관계 참 어렵고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협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또 행동도 일부 거칠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는 1968년도 김신조가 통대를 이끌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침투하는 사건. 1월 21일 밤 10시경 관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이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성공했으면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한데 이후에도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만감에서 다뤘었죠. 1977년에 백건호 씨 부부 이제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78년도에는 최은희 신상옥 감독의 납북 사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전면전의 형태를 띠었던 도발도 있었습니다만, 유명 인사들을 이제 납북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회적 혼란도 주고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 목적도 이루려고 했었고,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시 1988년 우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칼기 폭파 테러 사건. 서두에 말씀드린 몇몇 사건들은 이만갑에서 다뤘던 이야기였어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공통점은 좀 쉽습니다. 사실 다 모든 공통점이 북한에 있다. 이 사건은 다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의해서. 그렇죠. 네, 그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바로 이 책.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도 이제 1968년 김신조 일당 사건부터 88년 올림픽 이제 그 칼기 폭파 사건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있는데 이 20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공통된 한 명의 인물이 있다? 저도 이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만 이 마이클 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낯선 이름이거든요. 임진 기자님,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70년대 미국 CIA 소속의 신문관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국정원에도 신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로 오실 때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한 번씩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만나봤죠. 우리 그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문관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탈북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간첩을 찾아내는 거, 색출하는 것. 그걸 신문관이에요. 신문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CIA에 수속돼 있던 신문관들은 더 많은 활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칼기 폭파범 김현희도, 청와대 스피커였던 김신조도, 이 마이클 리 씨가 다 신문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정보 당국에서 국적이 다른 출신을 잘 안 뽑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타국의 간첩이나 이중 스파이일 가능성을 정보기관이니까 극도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197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인종차별, 특히 뭐 동양계 사람이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거의 뭐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CIA에서 한국인 출신으로 신문관으로 활약을 해서 CIA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그만큼 조직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실력이 대단했군요. 지금도 1%도 안 되는 이런 정보기관에서 아시안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관으로 CIA에서
정보 활동하고도 신문관으로 활동하셨다는 거는 전 되게 대단하고 봐요. 근데 CIA 자체 기관 자체가 국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해외 정보 수집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클 리시처럼 뭐 이중 언어 하는 거는 되게 좀 돋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해외에 가서 다 이렇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CIA에서는 아마 되게 강력한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은 한국인 출신으로서 CIA 신문관으로 어떻게 그렇게 맹활약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958년부터 우리랑 인연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의 활약이 가장 컸던 사건은 바로 1968년 1월에 벌어졌던 1.1 사태.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강변해가 동네와는 달리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군대 복무 해놓고만 놈들인데 만다. 좀 신체도 좋고 만다. 그 다음에 지한식이 모든 훈련 정도라든가 또 기본 가정 환경 이런 게 좋은 놈들이 이제 그런 부대 갑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술하고 이제 격수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저 박정희 로하이 뗄 임무. 이야. 야,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다.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도 언지를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줬을 텐데 이걸 그냥 진짜 북한식 사실 이제 네, 방송에 이걸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겁니까? 미리 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이제 또 가능한 한 북한 체제의 모순점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북한의 어떤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잘 구성을 해서 나오는데 이때면 사실 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랬겠느냐? 사실은 김진조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충격적인 데다가 서울 한복판, 그것도 청와대까지 바로 진격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신조의 입을 빨리 열어서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를 알려야 국민들 사이에서 혹시 또 뭐,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좀 어떻게 청와대까지 왔겠어? 뭐 이런 의혹들, 루머,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효과 때문에 빨리 좀 가급적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서 앉혀놓은 것 같아요. 김신조 선생님이 이만감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얘기가 그 술에 취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 하는데 이제 긴장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정감을 되찾으라고 맥주를 좀 줬나 봐요. 그래서 맥주를 딱 보니까 취기가 돌아가지고 얼떨딸딸한 상태에서 그냥 내뱉어 버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나가다 보니까 박정희 모가지 뗄 임무 딱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뭐 중앙정보부 의원들이 그냥 눈앞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하얘지는 거고요. 일종의 미친놈 전략이죠. 미친놈 전략. 와 대박. 치고 나가는 거죠. 첫인상은 아주 무서운 북한 공비야. 뭐 도저히 인간다는 냄새가 안 나요. 철두철면 북한 김일성의 사람이야. 그런 이상이라. 한국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한 줄 알아? 나는 위대한 수인을 김일성 동지의 작전을 실패로 끝난 죄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난 죽어야 된다고 자살하려고 수용소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혈관을 이빨로 막 물어뜯고 줄로 밥도 안 먹고 자살하려고. 어머머머머. 이미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수령의 죄인이라고 죽는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매트리스를 딱 깔아요. 벽에다 매트리스 걸고 바닥도 매트리스 깔고 자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손도 무슨 일 할지 모르니까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감시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자해하지 않도록. 일주일 내내 그 짓을 해요. 그 수용소 안에 한국 식당을 우리가 뒀어요. 한국 식당. 거기서 김신조한테 특별히 불고기도 좀 하고 뭐 갈비도 굽고 맛있는 뭐 잡채도 만들고 해서 특징을 먹여가면서 김신조에게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너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음식도 너를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신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이미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막 죽으려고 이거 동맥까지 물어 뜯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북한의 세뇌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원래 전투원들이 들어갔을 때 작전 실패하면 혓바닥이라도 깨물어서 죽게 해서 자갈부터 물린다 막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 칼 폭파면 김현희도 데려올 때 입에다 자해하지 못하도록 마스크 씌워서 데려와요.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이걸 물어 뜯을 생각을 했다는 게 야 세뇌가 무섭긴 무섭네요. 사실 이제 이 김신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상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강력범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자해라든지 어떤 굉장히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강도 강간범들이 특히 그렇죠. 특히 살인범들 중에서도 폭력적 살인범들은 한 3박 4일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신조 같은 경우야 특수를 맞은 사람이 일주일 버텼는데 이제 그 난동을 그릴 때는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말린다고 생각하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 완충을 시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매트리스이지만 약간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굶습니다. 같이 굽는다. 같이 굽는다고. 아, 두 사람하고? 예, 그게 내 주신문과는 같이 내가 너랑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근데 잘 먹고 나서 이쑤시고 가서 이제 그 너 이거 뭐 약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줄 때 진짜로 준다는 생각을 갖게끔. 그러니까 나도 같이 맛있게 먹는다는 걸로.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선생님이 보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쟤는 분명히 죽을 거다. 그렇지만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대로 충분히 분풀이든 뭐든 한 다음에 지칠 때 이제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감정에 들어가는 방법은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냄새하고 먹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는 거의 못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이제 다시 살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조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티다가 밥 숟가락을 드는 순간 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건 살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려면 안 먹는다는 거야. 아니 김신조의 이 자결 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조사가 협조를 하느냐 안 하냐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 대방동에 캠프 그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정보부대 그 부대가 있었고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김신조가 끌려옵니다. 캠프 그레이로. 무려 4개월 동안 마이클 리가 김신조를 신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받은 내용들 다 정리해 보니까 무려 책 3권 분량이 나왔대요. 3권 분량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막 얘기 나온 것처럼 난 김일성 장군에게 난 죄인이다, 뭐 동맥을 끊고 뭐 이 쇼를 했던 김신조를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책 3권 분량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북한에 배우고 네가 아는 진실을 나한테 다 얘기하라. 그러면 상호 조건이야. 나도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얘기, 북한의 건국 역사 얘기,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얘기, 자유세계에 관한 얘기, 북한과 남한의 비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김신조가 한 3주일 동안은 그
작업을 해요. 그런데 서서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 자기가 한 3주 지나니까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협조를 해요. 두꺼운 책의 한 3권 정도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김신조한테 얻어냅니다. 야 대단하시다. 신문하는데 하루 종일 8시간 신문하고요. 오전에 1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는데 야, 내 이름이 뭐야, 임무가 뭐야, 소속은 어디야, 막 이런 얘기하면 계속해요. 사람 미쳐요. 신문관도 지치고 피신문 그거 다 못해요. 수시로 다 집어치우고 잡담합니다.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연애하던 얘기도 하고 상관에 대한 불평 얘기도 하고 나라 얘기도 하고 뭐 신문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잡담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해요. 부모님 얘기도 하고. 그때 나는 딴 사람이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했다면은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할 때는 전혀 생소한 얘기지. 김신조에게는 북한에서는 뭐 꿈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역사가 없다고. 김신조가 거기다 관심을 두더라고. 많이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 들었어. 그래서 출소할 때는 자기 입으로 자진해서 나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나가서 살을지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출소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이분이셨구나. 아니 목사님 좀 하셨어. 우리가 왜 목사가 된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문할 라포. 때 인간관계부터 맺고 그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뭐 딱딱하게 뭐 소속이 어디야, 계급이 어디야 이런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보통 이제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사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났는데 인간이 거짓말을 쭉 하는데 3시간 정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훈련받은 사람은 더 했을 텐데 3시간에 3시간 반 정도를 지어내 갖고 이야. 진짜요? 4시간 좀 안째 들어가면 자기도 지치거나 헷갈려요. 근데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예. 근데 그럼 그때쯤에 뭘 하냐면 아까 말하는 잡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실은 우리말은 트래시 토크라고 하죠. 보통 쓰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 말고 야 내가 첫사랑이 그랬는데 넌 첫사랑이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너 거짓말 다 해. 인정. 4시간. 네. 그다음에 1시간은 잡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진실이죠. 거기가 진실이구나. 펀터리는 와이프한테 몇 시간 정도까지? 제가 훈련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 훈련이 집안에서는 안 먹히더라고요. 맞아. 하루 걸리죠. 실제로 김신조가 이제 사건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저렇게 냉혹했던 무장 공비가 그 신앙을 갖는 목회자가 됐을까? 근데 지금 마이클 리의 신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신조가 어떤 이 일 하나를 겪으면서 이 사람한테 마이클 리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뭐지? 신문을 할 때는 섣불리 해가지고 신문을 제대로 못해요. 많은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김신조의 31인 특공대가 훈련을 하는데 황해북도 사리원 도인민위의 청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고 다 사살해버려요. 어머야. 자기 나라 백성을 다 사살해버려요. 그런 녀석까지 지독하게 했어요.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남한의 특공대가 와서 소행이다 만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북한은 그렇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내가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요. 김신조한테. 하림은 인민위원회 내부 구조도 물어보고 뭐 주변 환경도 물어보고 주변에 무슨 병원이 있고 무슨 학교가 있고 공중변소가 있고 쭉 얘기하는데 그 공중변소의 눈 색깔이 뭐냐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이게 똑똑하게 너 거짓말하고 똑바로 얘기해라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늘 색깔 아니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늘 색깔이에요. 이야. 화장실 문 색깔도 하셨어? 어머.
그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나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김신조는 이 사람은 진짜 북한에 대해서 모든 걸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기술이야, 신문 기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진해서 나한테 많은 정보를 줬어요. 야, 아니 이거는 믿기 힘든 게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신지도 모르는 거를 이거 혹시 진짜로 찍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야. 마이클리 선생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마이클리 선생이 만나서 신문했던 북한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당시에 15년간 미군에 근무하면서 450명. 아 진짜요? 그렇게 많아요? 귀순병부터 간첩까지 모두 다 주한미군의 정보대대에서 신문관 역할로 조사요원 역할을 했었던 마이클리 선생이 담당을 했었어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450명의 북한 군 간첩을 상대했으니 화장실 문 색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함흥 근처인 발룡산에 무슨 부대가 있고 그 부대장 이름은 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화장실 문 색깔 맞췄을 땐 김신조 씨도 에이 뭐 그거야 뭐 찍어서 그런데 그런데 발룡산에 있는 부대장 이름까지 마이클리 선생이 알고 있다면 김신조가 어떤 걸 느꼈습니까? 거짓말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사리온 인민위원회의 문이라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된 거냐. 이걸 이제 인지선정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이클리 선생님은 그 공간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여기기 때문에 요거 얘기하면 확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렇지. 그상 맞잖아.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야, 나 너한테 이런 잡다한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알고 있어. 솔직히 네 생각이 듣고 싶은 거야라고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실은 원하지만은 네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라고 먼저 후려치고 사실은 거기서부터 반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클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알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사람.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마이클리의 활약은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숨기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리가 팔을 뒤엎고 진실을 파헤칩니다. 바로 낯선 이름입니다. 박순국 북한 공군 조종사 귀순 조작 사건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약 54년 전 북한 원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박순국 소자였습니다. 그날은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미그 15기. 훈련은 특별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술을 반대로 돌려 무리를 이탈하는 전투기 한 대. 쟤왜 저래? 떨어진다. 바로 박순국 소자가 조종하던 미그 15기. 소좌야, 야. 이탈한 박순국 소자의 전투기는 곧장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동료들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추격한, 어떻게. 아이고, 야. 1급 조종사였대? 이야, 소자잖아. 하지만 노련한 조종 기술로 추격을 따돌리고 휴전선을 넘는 데 성공한 박순국 소자. 북한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공군. 박순국 소자의 미그 15기를 양옆으로 포위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단 듯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미그 15기. 자, 바퀴를 내려요. 아, 이게 기순의사야? 바퀴 내리면?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렇게 기순. 흔들면. 아.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비행거리 때문에 연료가 고갈된 상황.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렇게 비상 착륙은 시도, 모래사장에 부시착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우와. 모래사장. 우와. 오 마이 갓.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웬만한 이제 그 북한의 주요한 사건들은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웅평 귀순 사건이나 이철수 귀순 사건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박순국 조종사 귀순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거기 우리 군부대 초소도 있습니다. 근데 초소에서 딱 봤는데 그냥 백주 대낮에 전투기 한 대가 좀 불시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에서 넘어가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 군인들도 이거는 우리 부대에 우리 공군의 비행기가 불시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웬걸 거기서 그냥 북한군이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주민들 진짜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고성에 있는 바닷가 그냥 모래사장에 비행기가 그냥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일인데. 그리고 이때 얼마나 이 부시착했던 상황이 긴박했냐면 오른쪽 앞바퀴는 기체에서 3m 밖으로 튕겨나갔고 오른쪽 날개도 파손되고 날개 밑에 텅 빈 연료 탱크 2개도 쭈그러져서 기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폭파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상황이에요. 이름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아마 지상에서 경계 근무서던 군인들은 모를 수 있죠. 육군이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군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우리 공군이 미그기가 남하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즉각 출동해서 맞대응을 했고 귀순 의사를 확인하자마자 원래는 동해안에 있는 공군 기지로 안전하게 착륙을 유도하려 했죠. 이 귀순 유도 작전에 들어간 건데 박순국이 몰고 있던 전투기가 연료가 부족해서 고성 백사장에 부시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군의 이제 레이더 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박순국이 타고 있던 미그기가 북한의 원산 기지를 이륙해서 훈련 도중에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혼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네. 다른 같이 가다가.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 이게 쉬워요? 간이 큰 거도 간이 컸지만 북한에서 북한의 탑건이었어요. A급 조종사요. 그리고 1급 조종사. A급 조종사. 네. 그런데 우리 이웅평 대령도 우리 한국의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박순국 선생도 한국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근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착륙 훈련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연료를 이착륙만 하면 되니까 연료를 좀 적게 줘요. 그러니까 감시가 좀 소홀해진다고. 그래서 이착륙 훈련을 할 때 내가 D-Day로 정해서 남쪽으로 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D-Day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륙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시가 소홀했어요. 이때다. 그래서 기술을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쭉 군사분기선을 넘는데 연료를 별로 안 싣고 출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백사장에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다른 전투기들도 이제 같이 떴어도 연료가 별로 없으니까 쫓아올 수가 못 쫓아온 거죠. 여력이 없었다. 1급 조종사니까 살아난 것 같아요. 야, 거의 박순국의 인생 극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래 결심했어.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선택지 이 중에서 남한으로 비행기를 틀은 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잘 알듯이 북한군이 귀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뭘 합니까? 기자회견 해야죠. 뭐 우리 정보당국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장 준비하죠. 해병대회도 하고. 2시간이면 기자회견장 만들어요. 1971년 6월 5일 박순국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귀순을 했던 이성근과 함께 귀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는 북한군의 미그 15 전투기는
북한 괴뢰 공군 박순국 소녀가 몰고 주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 거진 해안 모래사장에 착륙 귀순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 괴뢰 정규 군인들이 자유의 품 안으로 속속 귀순하는 것은 붉은 치하의 학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개월 훨씬 넘어서, 이야. 지난해 12월 북한 괴뢰 공군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한 박순국 씨와 전 북한 괴뢰 외항선 갑판장 이성근 씨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결같이 공산 북한 괴뢰의 악랄한 전쟁 준비 음모를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해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남희석 씨가 지적했듯이 이 귀순하고 나서 6개월 뒤, 그러니까 반년 뒤에 박순국의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이에요. 박순국은 자기가 왜 귀순하게 됐는지 귀순 동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만행 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를 무찌르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도 온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흔히들 귀순하던 귀순 용사들의 기자회견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박순국한테도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계속. 찜하죠. 그러니까 아까 착륙하자마자 언론에도 저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뭐 언론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반짝 관심이 있고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조종사들이 귀순하면 평균 한 빠르면 3일에서 한 3주, 20일 정도 내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6개월이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 기자들도 관심 갖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관심이 세간에서 멀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어떤 항공기를 몰고 온 전투기를 몰고 온 귀순 역사에서 약간 흑역사로 남은 거예요. 아니, 사이즈에 비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이 정도 사건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우는 이제 교과서에도 한 줄 정도 실릴 만한 그렇지.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은평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뭐 네. 보러급 15억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뭐 이야기도 이만갑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듣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기종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15기라고, 네. 19기고 이은평 대령은 아니 뭐 기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홀드했을 리는 없고 선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때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닌 반년이 지난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 뭔가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럼 우리도 이렇게 뭔가 게임직하고 구린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뭔가 구린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의심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종민 씨 누굴까요? 의심 한 명이 더 있다고요? 한 명 더. 누군가가 의심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리.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뭔 마이클리가 등장할 왜 갑자기 무슨 구석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마이클리 선생님께서는 당시 박순국 사건에 왜 그러면 의심을 품게 됐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와 진짜 이분 안 낀 데 없으시네. 한미 양해각서 아이다치 60에 의거해서 대북 정보 활동은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귀순병이건 간첩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은 대방동 502 수용소에 48시간 이내에 후송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박순국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안 와. 수용소에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의심해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 팔군 사령부하고 502 군사정 보내서 한국 측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순국 우리 수용소에 안 보내? 그래 한국 측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니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도 괜히 밥만 먹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정보망이 있고 소스가 있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박순국이 온 것이 귀순이 아니고 불시착이라는 그 힌트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국 좀 한국에 숨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말하지만 한미 양해 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도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 대공 관련 모든 사건은 미국이 직접 조사한다. 그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의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직접 조사한다. 이게 한미 양해 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서 내용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박순국이건 누군가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안 넘겨줘요. 48시간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이 캠프 그레이에 박순국을 안 넘겨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어머, 아니 진짜 의심스럽네. 아니 왜 기순한다면 신분증 같은 거 군인증까지 뭐 가지고 오면 가지고 있어야지. 엄청 그렇지. 그 이제 자기 정보력으로 신분증. 인해서 돈을 받거든요. 불태웠다. 예. 그리고 아니 비행기까지 몰고 오신 분이 신분증 태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진짜 의심스러워. 사실은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순이라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미궁성으로 사건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원래 한미 양해 각서에 따르게 되면 바로 미군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보부에서 3개월 동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군한테 넘기지 않고 그다음에 접촉은 100%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막 항의를 했겠죠. 4.18 미루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또 보낸 것도 아니라 와라 신문관이 조건을 걸어요. 딱 하루 한 번, 딱 한 번만 신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 심증은 좀 뭔가 이상해요. 넘기지도 않고 한 번만 기회를 주고 나보러 오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물증도 없고 단서도 막막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저 귀순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는 나와. 하지만 본국도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러면 마이클 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단 한 번의 짧은 기회 동안 이게 진짜 귀순인지 아닌지 명확한 자백을 받아내거나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 역할. 단 한 번의 기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이클 리 선생님이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자, 종민 씨. 예. 뭘까요? 비장의 무기요? 비장의 무기. 일단 자백 같은 걸 받아야 되니까 술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먹인다고 먹이. 술술 얘기하게. 술술 얘기하게. 빠르게 친해져서. 아,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마이클 리 선생님이 생각했던 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볼펜과 서리봉투. 아니 볼펜이 이게 비장의 무기가 한 게 좀 뭐한데 혹시 여기 뭐 녹음기나 이런 거 뭐 소형 녹음기나 이런 거 들어? 총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독침. 조심해요. 일단 갑자기 내가 아는데 그 볼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한 볼펜이잖아요. 맞아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뭐가? 그냥 평범한 볼펜이고 볼펜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던 모난 사람도 써도 되는 그냥 평범한 볼펜. 지금까지 쓰는 볼펜이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마이클 리 선생님은 어디 소속이었어요? 미군 부대. 미국 소속이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박순국이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1등 조종사잖아요. 네. 미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완전 철천지원수죠. 적개심을. 적개심.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명함 주면 박순국이 마음을 열 리가 없는 거죠. 걔는 한국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다. 재밌다. 마이클 리 선생님이 들고 온 이 서리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를 보면 뭐예요? 일부러 공군 본부에 가서 공군 전용 조서 용지까지 대한민국 공군 조서. 준비해서 이렇게 해요. 공적 조서. 한국 군인이 쓰는 펜, 한국 군인이 쓰는 용지를 들고 와서 박순국을 대면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김신조처럼 몇 달 며칠을 마음껏 신문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심리 분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미군이야?
그럼 박순국이 입을 열 리가 없죠. 아, 당연하죠. 지금도 싫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미군이 아닌 척. 요런 두 가지 소품을 준비해서 들어갔죠. 거기다가 대고 나는 공군 출신이야. 그런데 뭔가 공군에서 온 사람이. 공감대. 그렇지. 해군은 해군이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수법은 2차 대전 때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치 장교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이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어를 잘하는 미군 장교가 갔죠. 그래서 신문을 했어요. 위장을 해서 나도 한때는 나치 장교로 포로로 잡혀서 와 있다가 지금 전향했다. 근데 야 나쁘지 않아. 여기 나배드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더 하고 안 물어봐도 내가 좀 털어낼 게 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법은 2차 대전 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클 리가 전략을 잘 짰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과연 먹혔느냐. 박순국의 이 전략이 먹혀서 과연 필요한 이야기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귀중한 신문 시간에 얻어내느냐 이거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이게 돼? 결과 네. 확인해봅니다. 오, 진짜 궁금해.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그 느꼈어요. 제안이지. 철저히 내가 미국 원시지. 정부의 하나는 신문관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감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부터 차가 늘어난 거예요. 이 볼펜도 미제는 아니고 한국제 볼펜을 사요. 그리고 공군본부에 가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조서용지도 빌려오고 한국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그 박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공군본부에서 나오는 작전국장 이동진 대령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오늘 얘기는 합시다 하는데 박순국의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나만이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귀순하게 된 얘기를 쫙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야, 그게 보이시는 거야? 뭐야? 야. 간파했네. 와, 벌써 간파하셨어. 듣고서 내가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한 1분이나 2분 참고 있다가서 내 얘기를 시작해요. 박 선생, 오늘 얘기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기자가 하건 뭐 어느 학자가 오건 누가 오건 꼭 반드시는 기순자라고 꼭 해야지. 말이 헛갈리면 큰일 나. 나라에 큰 엄청난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군사 비밀로 당신과 나만 알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얘기야. 군사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있던 사실대로 얘기해 주죠. 그래 우리 공군이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우리도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야 우리 공부 작전국에서 우리 실수를 수정합니다. 야, 미쳤어. 그러니까 박순국을 또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애국 활동입니다. 박순국이 거기에 응해요. 내 말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공군본부 작전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거짓말을 저렇게 진실처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안 넘어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난 지금 다 말하고 싶어요. 그 놀라운 건 미국 쪽에서 조사 나온다라고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게 되게 놀랐어요. 왜 말 안 해줬지?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 조사가 나올 텐데 너 우리가 불러준 대로 해. 그대로 해라고 했겠지. 그런데 딱 보니까 저건 참 머리를 잘 쓴 게 먼저 자기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 딱 이래놓고 다 알아. 무장을 해제 딱 한 다음에 우리가 공군이 뚫렸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약점이 노출된 거고 그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줘라. 어쨌든 근데 이거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무장 해제가 돼요. 자 이거 이분 무서운 분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따로 교육을 받으신 건지. 프로파일러들이 무슨 교육 받는지 아세요? 거짓말 교육을 받죠. 저희들은 인생이 한 30개는 되죠. 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쇄방어범 만나면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불장난한 놈이에요. 이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찰이 된 거예요. 그 하나의 인생이 있는 거고 흔히 말하는 인생 부분을 한 30개 정도 만듭니다. 나는 어릴 때 절도 만나면 나도 사실은 지우개 훔치던 게 커져가지고 이런 뭐 그걸 서로 검증을 해요. 프로파일러들이 서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요 부분에서 요건 조금 허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툭 치면은 툭 나올 정도까지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분도 역시 그런 거를 많이 해보셔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니네 공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약점을 올라가.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네 범죄를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경찰에 뭐가 잘못된 거지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얘기해 달랄 줄 알았는데 네가 보기에 우리가 이쪽 범죄를 어떻게 이게 이게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유나처럼. 안돼 가만하고 싶어요. 업돼가지고. 진짜. 자, 어찌됐건 이 마이클 리는 이제 공군 검사관인 것처럼 완벽하게 이제 박성국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박성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진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성국의 진술한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박성국은 원산기지 소속이야. 자기가 타고 있는 미그 15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의주 밑에 양시라는 거 있어. 양시 비행기 수리창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창에서 수리를 끝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1급 조종사야. 국기훈장 1급 훈장을 탄 사람이고 원산까지 가는데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산소 마스크를 왜 하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규칙은 비행사는 누구를 만나려고 공중에 뜨면 산소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기 비행사는. 박정희 자기 자신을 믿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웬걸 공중에 뜨는데 산소 결핍 쪽으로 방향감을 상실해. 산소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겠고 원산이 아니야. 평강을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가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랬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포항이요? 아이고 내가 시행차가 오구나. 비행차거다. 그래가지고서 정체로 북한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비행기. 착륙을 했는데 어디 착륙할 데가 없잖아. 보니까 원산 북방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명사심리. 네, 명사심리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명사심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동해고. 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남한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남한 복장이야. 아차 내가 실수구나.
그걸 저렇게 자세하게 다 말했어. 너무 큰 반전이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100m를 뛰어가서 네. 자기 신분증을 태운 거야. 자, 박순국이 잘못한 것 첫 번째. 이거 산소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자만했어.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 희박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갈 때 이 중력보다 몇 배의 가속도가 이 사람의 혈관을 짓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있는 혈관도 좁아집니다. 그럼 그때 산소를 억지로 주입해주지 않으면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어. 기절하더라고. 막.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들도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에 불시착을 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 이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차단될 경우거든요. 박순국이 딱 그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잘못 온 거를 깨닫고 자 이제 고성에 착각해서 착륙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 중앙정보부가 미군에 안 넘겼던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건 처음에 스토리 뭐였습니까? 내가 계속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서 남한으로 갈 기회만을 보고 있어요. 드디어 기회를 잡고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알갱이를 때려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귀순 스토리였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보부에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럼요. 애써서 매일 한 거야. 그걸 마이클 리 선생은 얼마 만에 깬 거예요? 단 한 번의 조사 만에 야, 세뇌와 압력을 깬 거죠. 야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마이클 리 아니었으면은 평생 영영 알지 못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공망이 뚫렸거든. 전투기 한 대가 왔거든. 와가지고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포항이 알지?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뭡니까? KTX 타고 가야 되니까. 저 남쪽 끝까지 갔다가 이거 아니네? 그럼 너 가면 제주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됐는데 얘가 그냥 거기 착륙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신고도 어떻게 되냐면 나무하러 간 부녀가 신고를 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뭐 공무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사진 찍고 땅으로 말하면 노크 기순인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딱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 100m 올라가가지고 신분증 다 찍고 다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막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경제 발전. 또 하나가 안보란 말이지. 이것 때문에 저 독재를 그나마 참아주고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안보거든. 안보에서 구멍이 뚫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는 아마 우리 군의 입장, 뚫린 거를 이걸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게 또 중정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방공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먼저 이제 언론에다가 그냥 귀순했다, 의거 귀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서 한 뭐 일주일만 작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랍쇼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이 그 박순국이 이분이 엘리트 조종사로서 자기 현실 부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엘리트 조종사인데 항로를 이탈해서 그것도 내가 잘못 내려가지고 불시착을 한 게 또 남한 땅이야? 난 그건 못 받아들여 하고 끝까지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충성심도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그런 게 강하니까 이게 시간이 3개월까지 3개월이면 이건 뭐 이 박순국도 정말 엄청나게 버틴 거라고 볼 수 있고 철벽을 나름대로 우리 중정이 쳐서 미군 측에 넘겼을 텐데 마이클 리가 그걸 단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만갑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리는 이미 50여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클 리 선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국에게 보고를 해야죠. 진실을 알려야 될 뭐 직업적인 의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박순국 귀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박순국과 신문할 때에 녹음까지 해두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거죠. 중앙정보부에서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완전히 다 완전히 했어. 됐어. 이건 뭐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됐어. 했는데 마이클 리 선생이 쓱 들어갔다 오더니 녹음까지 다 해놨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죠. 갑자기 들어옵니다. 신문하던 와중에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일단 신문 절차를 중단시키고 박순국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공 합심 반장이 딱 들어와서 녹음 테이프랑
필기한 노트 주시죠. 우와. 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마이클 리 선생에게. 자, 대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함께 보시죠. 박순국이 그냥 신문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봐요. 등 뒤에서 비밀 장치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하루 신문 하도록 돼 있어요. 딱 하루. 1시간이 지나니까 청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신문 이걸로 끝냅시다 하고서는 박순국을 끌고 나가. 나 단둘이 있을 때 이 선생 오늘 한 얘기는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될 얘기가 나갔어. 근데 이것은 국가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당신이 부대에 돌아가서 이 내용을 브리핑한다면 당신은 보안 조치할 거야. 당신은 미국 정부의 공무원이지만은 당신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수트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 게 내 귀에. 와, 시민권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노트한 거 노트 내용 다 뺐고 녹음 테이프에서 테이프를 뺏어가지고 압수해요. 청 뺏어가지고 나는 빈손으로 부대 돌아가요. 부대 가니까 G2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502 부대장하고 우리 부대장이 전부 나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들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신변을 우리가 보장할 테니까 있는 사실을 브리핑해달라.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박성국의 진짜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와. 숨어있고. 그때 G2, 8군 G2와 이후락하고談판을 합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양국 간에 옥신각신 따질 일이 아니다. 그치. 이것은 엄청난 국가의 민감한 사건인데 이것을 한국 정부의 실수로만 돌리기는 좀 뭐하다. 미국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비밀로 영원히 묻고 일반 국민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도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순국이가 기순병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그렇게 공포를 하겠다. 합의를 보고요. 서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걸로 보여요. 아까 이우락 부장하고 미8군 사령부 참모장이 만나서 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니들이 다 대공수사권 갖고 있잖아. 주한미군 뭐 했어? 몰랐잖아. 똑같아. 이거 공개되면 우리만 망신살 뻗는 게 아니라 지들도 망신살이야.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귀순했잖아. 귀순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박순국을 어떻게 한미 양국의 정보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게 문제지. 그 뭐 귀순을 했는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설득을 우리 정부가 한 거고 미군도 거기에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은 양국의 국위를 위해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죠.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박순국은 어떻게 됐는지. 그럼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잘 사는지. 박순국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1971년 6월 10일 그러니까 귀순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임관식이 이제 방송으로 보도까지 되기까지 했어요. 어머 그래요? 물론 그 임관식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솔직히 좀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가서 임관식 할 적에는 내 자신이 지금 그 임관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정말 그 공군 소령답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그렇게 하고 받지 못한 게 상당히 그 유감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국민들과 또 그 간부들이 저를 그만큼 믿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먼저 임관식을 시켰다는 이런 걸 제가 생각할 적에 많은 간부들과 국민들이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모든 저런 것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많이 다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마이클 리 선생님, 이제 무장공비 김신조의 신문부터 귀순 조종사
박순국 사건까지 참 탁월하면서도 우리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매번 등장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경력을 살려서 미국 CIA 국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요. 네. 능력을 인정받아서 1976년에 이제 정식 CIA 요원이 됩니다. 우와, CIA. 한 개인으로서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